안녕하세요. 벚꽃이 내리는 봄 날씨에 단단한 초록이 길가에 이팝나무 꽃이 화려하게 핀 모습이 예쁘네요. 이팝나무 꽃은 하얀 쌀알 모양으로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한 끼 걸으면 못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게 밥은 사랑이에요. 제 사랑은 모두 부모님 백반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냥 백반집이 아니라 요점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백반집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대학가에서 백반집을 운영하셨어요. 이미 30년 이상 된 노프랍니다. 주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가격도 착하고 음식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흑미밥과 된장찌개, 기본 찬들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과 같습니다. 구운 김, 달걀말이, 버섯볶음, 콩나물 도라지 호박무침, 두부조림, 깍두기는 물론 귤, 바나나, 토마토가 든 샐러드까지 정말 푸짐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서 인기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좋았어요. 저장님, 이 분량을 어떻게 감수할 건가요? 이 백반은 엄마가 해주던 집밥과 같아서 감동받았어요. 사장님 최고예요. 된장찌개도 진하지 않고 제 입맛에 맞아서 좋았어요.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식사를 마치고 결제할 때 손님들이 주로 하는 말들만 봐도 느낌이 정확하게 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제육볶음 맛을 잊지 못해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욕심내지 않고 혜자스러운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손님들이 거의 걱정할 정도로 자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쌀밥 위에 맛있게 익은 총각김치 한 조각을 얹고 살짝 씹으면 도망가던 입맛도 즉시 돌아오는 정도로 맛이 최고였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에게 요리 비법을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그냥 내 딸이 먹일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가는 비법이 있잖아요. 딸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다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말과 별개로 그것은 비밀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건강해야 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요리하면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엄마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에 가셔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사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신선한 재료를 다듬어 만들어낸 반찬을 내놓으셨어요. 구운 김, 깍두기, 멸치볶음 등 매일 상에 올라가는 반찬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반찬은 매일 바뀌었어요. 국도 주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월요일에는 미역국, 화요일에는 새우 시금치국, 수요일에는 무콩나물국, 목요일에는 소고기 묵국, 그리고 금요일에는 김치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이런 정성 가득한 반찬은 대략 11시 30분에 조리가 끝나고 식당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방문하면 정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돈을 벌 생각보다는 맛과 정성으로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매일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아무리 떠받쳐봐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 번쯤은 이런 고생을 해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줄 거면 왜 이렇게 장사를 하나라며 조금 화를 내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다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들었죠. 실은 부모님은 베풀기를 즐기시는 분들이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였던 2000년대 초반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잔반과 식재료를 기부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업에 참여해 독거노인이나 보육원에 반찬과 식재료를 기부해 주셨답니다. 당시는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가지를 곱씹어본 사업은 매우 볼만한 일로 떠들썩했어요. 그러나 잔반이라는 단어가 받아들여지는 의미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푸드뱅크 식품 기부를 하시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식품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에서 멀쩡한데 쓰지 않는 물건을 수거하여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만 줘야 하는 혼자님의 걱정 또한 있었지만 그런 모습에 자라나 영광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일 중 하나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때였어요. 그때 학교가 끝나면 종종 가게로 가 둘러앉아 숙제를 했어요. 그날도 열심히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한 소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소년이 놀라며 가던 길로 달려가 버렸어요. 나는 뭐지 싶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상한 아이가 우리 집을 한참 보고 가더대요. 간첩 같아요. 그러자 엄마가 간첩인가? 어떻게 생겼어? 스포츠 머리에 시크한 옷을 입은 남자야. 초등학교 체육복을 입은 소년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걸 엄마한테 들었다. 이 아이를 자주 보며 마음이 쓰였고 어느 날 식당 앞에서 또 자리를 잡은 것을 본 후 급히 엄마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가 나와 함께 아이를 찾아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체육복 아이야. 이 아줌마가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아이는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부탁이에요? 아줌마가 새로운 음식을 개발 중인데 맛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만든 신메뉴를 맛보고 평가할 체험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 특히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는지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린이들을 대표해 맛을 평가해준다면 그 아줌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군용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대신 체험 단가 다 내야 돼. 그건 괜찮지 않아? 좋아요. 그럼 식당 안에 들어갈까요? 아이가 새로운 메뉴를 원하는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는 치즈와 김이 들어간 달걀말이와 고등어 구이를 내이셨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 특별히 치즈 달걀말이를 내려놨어요. 아이가 밥을 비우고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음식을 칭찬했어요. 맛있어요. 어린이에게도 맛있는지 걱정돼. 어떤 경우에도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과일 디저트를 먹어야지 소년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하며 멋쩍어 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식당이 아주 특별한 손님이야. 신메뉴 체험단이니까 디저트까지 먹어도 돼. 소년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토마토와 우유를 먹는 소년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쌀집 뒤에 사는 애 맞지? 할머니랑 같이 사는 내 우리 체험단도 됐는데 통성명은 해야지. 이름은 뭐야? 김견우야. 견우는 몇 살이니? 8살이야. 아이고, 8살인데 대답도 참 똑똑하게 잘하는구나. 엄마는 갑자기 내 얘기를 하고 그래. 기분 나빠봐라. 정말 한성면이 누나 같지? 엄마 그렇게. 엄마는 매일 신메뉴를 핑계대며 소년에게 밥을 차려줬고 나중에는 할머니까지 모셔다가 같이 밥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와 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엄마는 갓 지은 밥과 나물,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을 늘 챙겨주셨고 때로는 빵과 과일 봉지를 손에 들렀습니다. 소중한 추억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릴 적에는 견우와 많이 노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도 견우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며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학교놀이나 연극을 함께 즐기셨군요. 아이가 깨어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승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지만 견우는 법대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엄마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식당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K-팝 스타와의 연관도 있어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죠. 엄마의 자랑은 따로 있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엄마가 밥은 사랑이라고 했던 추억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백반집은 사랑을 싫어하는데 그게 제 남편이 될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춘기를 끝내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을 때였어요.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신나게 노느라고 몰랐는데 한 해 둘 해 지나면서 부모님이 누구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아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뒤로 저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 커서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저는 식당으로 가서 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굵은 뿔테 안경을 쓴 복학생이었는데 매번 된장찌개나 콩나물 비빔밥 같은 제일 싼 메뉴만 시켜 먹었어요. 엄마랑 오늘 주문하는 메뉴가 된장일까 콩나물일까 맞추기 내기를 할 정도였어요. 늘 혼자 식당에 와서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기품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모른 척하며 직원 오늘 서비스예요 하면서 제육볶음이나 차돌박이 숙주볶음 같은 요리를 서비스로 내놓았습니다. 서비스가 계속되니 몸매하고 눈인사만 하던 복학생도 어느새 우리 모녀의 대화에 끼어들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서비스 계속 이러시면 미안해서 못 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내일 또 올 거잖아요. 콩나물 비빔밥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학생 공부도 좋지만 식사할 땐 밥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체할까 걱정이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왜 식사하고 도서관 가는 거 아니야? 과외 알바를 가야 해서요. 알고 보니 복학생은 서울대학교 공대에 다니는 이른바 수재였어요. 홀어머니의 3남매의 장남으로 어린 동생들 학비의 생활비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주말도 없이 허리가 휘날 정도로 과외 알바를 다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학생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제 마음은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족 뒤치다꺼리하는 남자를 돕는데 자신의 돛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는 그만이 가진 특유의 유머가 있었는데요. 이렇다면 이런 거죠. 지금 최악이다 싶은 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비웃어요. 강한 술, 무슨 당치도 하는 소리야. 지금 이건 절대 최악이 아니야. 최악은 늘 경신된단다. 아직 한참 멀었다 뭐예요? 그게 가끔은 내 최악이란 놈이 나랑 깍꿍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죄악이 끝났다 싶으면 깍꿍. 나 여기 있지롱. 그 사람은 항상 깍꿍깍꿍 약을 먹으면서 더 강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독립적이면서도 비관적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의 유머는 미묘하게 거침없고 재미있었습니다. 그의 유머는 블랙 코미디와도 같았는데 너무 짙지도 않으면서 너무 가볍지도 않았어요. 그는 똑똑한 사람으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의 말로 완벽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는 제게 알파고처럼 대답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만난 것도 운명 같았고 결혼이란 주제까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결혼식을 치를 때 엄마는 제가 그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기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버렸어요. 실제 결혼하고 난 이 시댁에는 상황이 매우 어려웠어요. 엄마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돈이 들어오려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하는 들창코에 눈이 쭉 찢어진 무섭고 차가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마지막 용처럼 보였어요. 엄마가 걱정한 대로 시댁 가족들은 전부 남편을 대들보로 삼고 저를 괴롭히는데 손수 꽂혔어요. 남편의 월급을 통째로 시댁에 보내고 제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를 쓰기로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일상 속에서 용돈을 요구하고 계절마다 가전제품이나 보험료 등 물건값을 내라는 부담이 컸어요. 두세 번의 가족 여행까지 꼭 기획해야 했는데 주말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댁에 머물러야 했고 시댁 가족에게 항상 제 학벌을 자랑당하며 수치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시댁을 방문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말에는 어느새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외출해서 물어보십시오. 백반집 딸이 어디 가서 서울대 출신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최고로 소망하는 바이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솔이의 결혼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제 경우에는 매일 남편께 큰 절을 하고 다녀야겠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경수가 이전 생에서 나를 구해준 것이 분명해요. 형수를 확보하기는 우리 형과 만남이 쉽겠지요. 정이 무엇인지, 그 놈의 정이란 무엇인지 대화해야겠어요. 언니, 오빠와 대화를 좀 해요.
우리 오빠가 씁쓸해할 때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걸 아시나요? 외국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언니도 그렇죠. 아드님이 서울대 출신이어서 똑똑하고 명석하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인기 없던 인물은 아닙니다. 아가씨, 제가 영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초급 영어는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과 시동생들의 말에 반겨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억울하고 마음속으로는 속상할지라도 얼마나 남자를 사랑한 것일까 하면서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속상해 할까봐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제 마음과 달리 서울대 졸업장이 만능 열쇠인 줄 아는군요. 시어머니의 고지식한 태도와 과한 압박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남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그의 연봉은 대단한 재벌 수준은 아닌 서울대 출신일 뿐이다. 그런데 남편은 장남 컴플렉스가 매우 심한 편이었다. 제가 요리를 만들면 이 해물찜 정말 맛있네. 엄마 좀 해주자며 서둘러 장을 보러 갔다. 회사에서 받은 선물도 시어머니에게로 즉각 전달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잘 나갔으니까 엄마가 호강을 하는구나 하며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남편은 분명 제 남편이지만 어떻게 남편으로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은 오로지 시댁일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남동생이 차를 사라 하면 대출까지 받아 시댁에 보태주는 행동으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제 엄마가 돈을 보태어 마련한 집인데 이대로 계속가면 전월세를 모르게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대신에 사돈의 돈을 바친 채 내가 사는 이상해진 독에 물만 붓는 것처럼 살지 않았나 봅니다. 결혼을 한 남편은 계속 시댁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신혼 때는 그냥 안쓰러워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와서는 게임만 하고 시댁에만 신경을 쓰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잔소리도 점점 나오지 않았죠.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갑상선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해야 했는데 암이 호전적이라 해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기회에 일을 좀 쉬면서 아기를 돌봄이라도 받는 게 어떨까 제안했어요. 건강을 이유로 잠깐 쉬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가벼운 수술이니까 일주일만 쉬고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제가 돈을 벌 것을 걱정한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모든 번 돈을 시댁에 보내고 제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결정적으로 2개월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유급 휴가여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2개월이 지나고 무급 휴가를 연장하는 동안 남편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졌다. 모든 것은 돈 문제 때문이었다. 나는 건강 이유로 잠시 쉬어야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기를 돌보는 것은 끝없는 명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를 부양하면서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전세까지 마련하고 결혼식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했는데도 그 모든 것을 잊고 내가 돈을 벌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불편한 태도를 보였다. 점점 답답한 부분은 서울대 출신 특유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였다. 사람들을 만날 때 겸손한 척을 하지만 그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 멸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학벌 이외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놀면서 주워들은 지식으로 나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큰 싸움을 벌였다. 그는 시댁에 월급을 주는데 우리 엄마 생신에 겨우 10,000원 한 장을 주는 것으로써 엄마에게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오만함으로 보였다. 굿즈를 구자로 하는 명품도 모르는 양반인데 남편의 생일이라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카드 지갑을 선물로 사준 뒤 제가 엄청 써준 상품권을 생일에 받아서 속상하고 어이없어서 토로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생일 때 엄마가 50만 원도 넘는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는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은 과소비고 사치야.
당신이 진짜로 선물을 주고 싶으면 대충 10,000원짜리로 사주면 돼요. 요새 10,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10,000원으로 케이크도 못 살 정도면 지금 타임머신 타고 온 시간 여행자냐고요.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많이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필요한 도구들 많잖아요. 그런 거 사주면 돼요. 국제하고 여행할 때 커피라도 한 잔 사요. 당신이 우리 엄마에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당신 어머니라 해도 우리 엄마에게 쓰는 돈은 아깝고 당신 엄마에게 쓰는 돈은 당연한 거예요. 나가서 벌어온 돈으로 내가 쓰는 건데 당신에게 뭔 영향이 있어요. 내 돈을 쓸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일 엄마 집에 가서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카드를 사용할 때는 먼저 내게 연락하고 사용해. 내가 얼마나 돈을 쓰는지 허락을 받아야지 당연하지. 넌 돈을 안 보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부부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야지. 이런 일은 그만해. 이 피곤하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 너무 열이 받아서 죽을 것만 같은데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었고 그냥 참으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내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계기가 되는 일이 벌어진 그날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남편과 크게 다퉜고 각방을 쓴 지 2주가 넘어간 시점이었어. 그래서 남편이 잠들어 있는 주말 새벽에 남편의 차 키를 몰래 들고 주차장으로 나갔어. 남편은 회사 업무에는 칼같이 성실하면서도 일상에서는 허술했어. 그런데 남편의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근 검색 목록을 보니 파주, 고양, 일산의 카페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넘기기로 결심했어. 그래도 찜찜해서 요동하긴 했지. 블랙박스를 제 휴대폰에 연결해서 재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까르르 발랄하면서도 섹시하게 우는 한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지 저도 모르게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남편이 즐겨 듣는 음악 소리를 뚫고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번 춤을 북한산 어때 산행하고 산장에 가서 능이백숙 먹고 돌아오자 아니면 신상 카페 투어 할까 둘 다 괜찮은데 근데 너네 집에서는 아무 말 안 해. 당연히 7장이라고 해야지. 우리 남편. 내가 돈 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나도 엄마한테 주말 출장이라고 해야겠다. 왜 자기 와이프는 아직도 저기야 비야 말도 마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과 휴직이라고 맨날 집에만 있는데 완전 숨막혀. 그러게 자기 와이프 일할 때 참 좋았는데 그치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자주 봤잖아. 한 달에 한 번 출장이라. 그래서 남편이 잠들어 있는 주말 새벽에 남편의 차 키를 몰래 들고 주차장으로 나갔어. 남편은 회사 업무에는 칼같이 성실하면서도 일상에서는 허술했어. 그런데 남편의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근 검색 목록을 보니 파주, 고양, 일산의 카페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넘기기로 결심했어. 그래도 찜찜해서 요동하긴 했지. 남편은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집안적인 남편이라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격적으로 여행을 간다며 나갔다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순간에 내 삶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열받았고 남편이 사용하는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신중한 남편이 아니었기에 결정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너무 추잡하고 더럽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인내심은 한계점에 이르렀고 내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무슨 클렉이야? 여자 생기고 뭐래? 밤에는 뭘 하는 거야? 내 블랙박스랑 내비도 다 봤어. 이번엔 파주 호수공원에 갔다가 다음 주엔 북한산 산행하고 능이백숙 먹는다며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내가 미쳤어. 전화번호 몰라? 그 여자 류가석, 영암이 아니라 마ям죠. 내가 미친 것 아니야? 회사에 전화해 전화 한 번만 하면 다 터질 거야. 산행 중에 마주한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직장 동료와 두 사람만의 산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리요. 출장을 한다는 핑계로 만나기도 하고
마주칠 때마다 다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분위기가 꽤 긴장된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서로 패배하려던 찰나 대리석 같이 딱딱하게 되어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씨라며 놀림을 받아왔어요. 그 순간 제가 손을 뻗어 때려버리려 하자 남성 미스터리한 표정으로 주먹을 쥔 채로 위협해오는 게 보였지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럴 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문 앞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문을 열어주니 시어머니는 아들을 찾다 오신 거였어요. 잔잔히 대화를 나누며 이내 둘은 침묵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째서 그리 쓸모없게 생겼냐고 했거든요. 아들이 출장을 가면서 사귄 여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진정하셨지요. 얘야, 너무 방심하다니까. 만약 아들이 갑자기 사랑에 빠져서 바람을 피웠다면 어땠을까? 남성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것 아닐까요? 서울대 출신 남편을 갖고 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떠들떠들한 거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군요. 어흥, 머리 좀 다 하는 것 좀 추천해요. 남편을 빼앗은 시어머니의 말에 참을 수가 없어서 분노가 솟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시집 온 후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왔잖아요. 이달 생활비를 맞추고 어머니 용돈에 보ян이 챙긴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죠? 너무 억울해요? 어머니, 이러면 안 돼요. 여자니까 남편 바람도 안 맞추고 혼내야죠. 왜 난 참아야 해요? 제가 못한 거 뭐가 있는데요? 똑같이 대응했다. 이 여자가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고 말하며 시어머니가 내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따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한테 언제 맞았냐고 거의 없어졌는데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자 수치와 모멸감에 몸서리치고 나는 정도의 갈피를 못 챘습니다. 그날이 장날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 엄마도 남편에게 거들어주기를 가루현짝 찾아왔으니 결국 사소한 불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 쑥대머리처럼 흐트러져 있을 때 엄마는 분노의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분노로 화가 나면서 왜 사부인이 나의 딸의 머리를 잡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엄마는 시어머니를 나무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여자 탓이라며 우리 아들을 불러내어 두둔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펑펑 쓰며 어디 갔느냐며 몹쓸 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엄마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며 물러났습니다. 당장 이렇게 말하며 이혼하겠다며 혼내주더니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울음 터뜨렸습니다. 엄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생각했다. 효도를 하고 싶어서. 너가 잘한 게 뭔데 울어? 홀를 이야기하고 있지. 미쳤으면 물리면 되지. 엄마는 위로해주며 걱정했고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다. 누구래? 미쳤다고 하면 무서워할까? 이혼하면 손해보게 될 거야. 누가 나중에 웃을지 봐. 얼른 짐 싸고 나가. 우리 딸 이상해진다. 가정사정이 있지 않을 것 같으니 너도 그렇게 알아라. 나는 엄마의 지시에 따라 급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현실감이 떨어져 멍했다.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실감났다. 엄마는 여기저기 소문을 해서 다음날 이혼을 처리해줄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며 식당으로 빨리 나오라고 했다. 엄마야말로 내게 아무런 말도 없이 손님들에게 부탁하고 나 같은 버릇이 없는 모양이라며 나를 빨리 나가라고 했다. 엄마 친구 중 하나가 변호사로 일을 수 있단다. 난 변호사가 내 앞을 지키고 있다. 우리 딸이 내게 어찌 그러나 나도 내 친구들이 그랬던 척하면서 나왔다. 변호사는 이럴 때 여자들이 더 미화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그래야겠다 싶어 삼가 고개를 들고 나왔다. 변호사가 이미 왔다. 엄마 친구에게 봤을 때 아르마니 슈트가 잘 어울려 있는 남자였다. 그러나 어디선가 익숙한 감이 들었다. 누구지?
다시 기억을 더듬다가 언니, 나는 모르겠어. 나는 김견우 배운 거예요. 기억 안 나? 아, 견우야, 알아. 그러면 엄마 알고 있었어. 이것이 경로했어. 그래, 소개해줄 변호사는 견우 선생님이야. 맹추야 알고 보니 어릴 적에는 엄마가 매일 밥을 차려준 그 소년이 장성하여 멋지고 훌륭한 변호사가 됐어.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운이 좋게 후원자를 만나 대학까지 갈 수 있었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었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악물고 공부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대. 몇 달 전에는 변호사로 성공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우리 식당을 찾아왔는데 조그마한 소년이 이렇게 멋진 신사가 됐으니 기쁘고 감동스럽고 할머니 생각도 나는데 이제는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어려움이 생기면 꼭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어. 어제는 이혼 문제로 그를 만나 상담을 받았는데 민망하지만 반가웠어. 제가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어렸을 적에 알고 있던 동생에게 제 부끄러운 비밀을 드러내 주어야 했던 마음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시간을 내어준 견우에게 지금까지의 부부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이 돈을 번 것은 물론이고 대출을 받아 시댁에 주었다고 했을 때 남편을 배신자로 보기 어려웠지만 돈이 가게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재판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해당해요. 게다가 언니가 남편의 불륜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면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캡처된 문자 메시지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부부 싸움으로 인해 심한 욕설이나 부당한 폭행을 받을 경우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언니가 바라면 그 사람을 알거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남자가 돈을 번다면 시댁에 다 보내줄 거예요. 이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견우는 이혼 소송 전문가라며 해결해 줄 것을 확신했어요. 수백만 원의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및 세금 등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마치 천군만 마를 얻은 듯 믿을 만했어요. 이혼 위자료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답니다. 자리에 나온 시어머니는 견우를 보고는 둘의 뭐냐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노벌대 바라면서 견우와 무슨 사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쩌 새끼 뭐야, 너도 저 새끼랑 바람핀 거 아니야? 우리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난리야? 저는 웃으면서 남편을 조롱해 주었습니다.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당신 눈에는 모두가 불륜 남녀 같아. 나무 의심할 시간에 열심히 돈이나 벌어 이제 시댁이 아니라 내 통장에 넣어야 하니까. 아,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강한 솔씨, 지금이 치약 같죠? 아니에요. 최악은 늘 경신되는 거잖아. 아직 한참 멀었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던 최악이 까꿍까꿍 할 거니까 즐겨요. 한때 제가 좋아했던 남편의 자존 섞인 블랙 유머를 던져주고 견우는 남편에게 보란 듯이 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왜 있던 남자를 만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누나는 이 남자에게 너무 과분해요. 누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누나 자존감을 지켜줄 남자를 만나세요. 아, 봐 맞지? 엄마, 저 두 사람 불륜 맞잖아. 이 소송 엎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어. 굳이 우리 사이를 이어준 게 바로 만약 당신이 남자라면 어떤 일도 남을 발라내지 말아야겠네요. 남편이 억지로 너희들을 갈라놓으려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뒤엉킨 상태로 놓여 있다니까요. 이렇게 남편이랑 나눠진 것도 남자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남자와 당신이 사귀게 된다면 누구도 믿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어머니 쪽 사정을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영국과 햄버거, 그리고 생일 선물까지 누나가 챙겨준 것을 기억하며 그 도움에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과거의 일은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 누나가 솔직하게 관심을 보이고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중학교에서 돌아오는 누나를 마주쳤어요.
누나는 날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배고프지 않냐며 우리 피자 먹으러 갈까 했고 나를 데리고 피자집에 갔어요. 그때가 내 생애 첫 피자집 방문이었어요. 누나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기쁘기도 했어요. 어릴 때 누나가 수학을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니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듣게 돼서 기쁘기도 했어요. 그리고 누나가 내 첫사랑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최초의 기억에는 할머니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할머니가 아파하실 때 집에 밥도 없고 돈도 없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무작정 나와서 누나네 식당을 방문한 때는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죠. 그런데 누나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나는 배가 고프면 항상 자동적으로 식당으로 향했어. 아줌마가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면서 밥을 주셨어. 처음에는 못 먹을 것 같았는데 할머니의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체험단 선물을 주셔서 밥과 반찬을 챙겨줬어. 나는 정말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어. 나중에는 할머니도 같이 식당에서 새로운 메뉴를 먹었지? 우리에겐 최고의 식사였어. 그때의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 머릿속에 저장해뒀어. 힘들 때면 그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 내 모든 기억은 초콜릿처럼 달콤했어. 특히 견우가 나에게 고백한 순간은 더욱 그랬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그 시절의 할머니의 힘든 삶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 견우의 진심은 내 마음을 울렸고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더 다가갔어. 이혼 소송을 통해 나의 진실과 본 모습을 모두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젠 숨길 게 없어졌어. 그렇게 견우와 나는 연인이 되었고 결국 재혼까지 이뤄졌어.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던 누나랑 결혼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정말 내게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어. 너의 첫 키스는 누구와 했어? 라는 질문에는 노 카멘트라고 해야겠어. 그것은 정말 수상한 이야기니까. 그래도 누나가 내 첫사랑인 건 변함없어 그만 좀 해라. 예미를 매일 닭살 돋게 할래. 내 식당에서 꽁냥꽁냥 금지어. 그럴 거면 나가서 해. 우리 엄마 질투하는 거야? 엄마의 자랑, 엄마의 보물이 나랑 결혼해서 어이구, 그래, 질투한다. 이것들이 정말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어머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포에버. 엄마가 해준 식당 밥을 먹은 사람 중에 제일 성공한 엄마의 보물, 엄마의 자랑은 견우입니다. 그런 엄마의 보물과 결혼한 저도 엄마의 자랑이죠. 견우는 장모님을 친엄마로 여기고 효도하고 있고 두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저의 낙입니다. 그리고 제 태중에 들어선 귀한 인연까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법 누나랑 처음 하는 것도 생겼다 하고 너스레를 떨 견우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밥은 사랑입니다. 따끈하게 갓 지은 밥에 맛있게 익은 총각김치를 올려서 한 입 아삭 맛있게 드세요.